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곡류 음식부터 장류와 김치 같은 발효 음식까지 칼칼하게 입맛을 당기고 지글지글 식욕을 자극하는 한국인의 밥상. 이러한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전북 순창으로 향한 제작진. 전라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순창은 예로부터 옥천고을이라 불릴 만큼 물이 맑고 산세가 수려한 지역인데, 계절마다 다른 빛으로 물드는 강천산과 병풍처럼 솟은 명산들이 사철 관광객을 유혹하고, 섬진강에 빚어낸 기름진 토양에서는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순창에서는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 예, 안녕하세요. 어찌 오셨습니까? 역전의 부자농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한국인의 밥상에 네. 빠지지 않는 식재료로 네. 부자농부가 된 사람이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아, 잘 오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삼겹살을 구울 때도 빠지지 않는다는데, 혹시 버섯? 돼지고기? 혹시 돼지 키우세요? 아니요, 돼지는 안 키웁니다. 돼지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를 키우고 있습니다. 답답하다 답답해. 그냥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작물이 쌈채소입니다. 하하, 쌈채소. 쌈 문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음식 문화인 만큼 쌈채소는 우리 밥상에 흔히 오르는 인기 식재료인데, 한국인의 소울푸드라는 삼겹살을 먹을 때도 꼭 필요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쌈채소로 올리는 연매출이 어떻게 되세요? 쌈채소를 저희가 10여 가지를 해서 한 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쌈채소로 억대 매출을 달성한 오늘의 주인공 양진철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다양한 쌈채소를 연중 생산하고 있다는 부자농부. 식탁에서 흔히 봐오던 것들이지만 이름은 익숙하지 않은 다양한 쌈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10여 종류 키우고 있는데요. 주 작물이 케일, 상추, 그다음에 적근대, 홍배추, 그리고 이제 소비자 모르는 게 또 더 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생김새도 생소한 특별한 쌈채소도 있다고.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게 누구린이에요. 브루크과로 속하는 쌈채소인데 입으로 따먹은 쌈채소입니다. 이 브로콜리라고도 불리는 뉴그린은 녹색 채소 가운데서도 영양가가 높기로 유명하다는데, 잎 앞면에 오돌토돌한 요철이 특징적인 뉴그린은 과연 어떤 맛일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무농약으로 키우고 있으니까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일 맛, 처음 딱 씹었을 때는 케일 맛이 나고요. 좀 약간 뒤쪽에 브로콜리 맛이 조금 있긴 있어요. 약간 있고. 예. 네. 브로콜리도 이 브로콜리도 모두 건강에 좋은 걸로. 이것 말고도 또 있다는데, 네, 이게 치콘이에요. 치콘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당뇨에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저희가 8년 전부터 이것도 숨어놓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샐러드 채소로 유명한 치콘. 국내에서는 적치콘을 쌈채소로 즐겨 먹는데, 쌉싸름한 맛으로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다면 이러한 쌈채소 농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9년 전에 2천만 원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빨리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쌈채소가 소득이 제일 빠르다고 해서 쌈채소를 하게 됐어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 귀농 작목으로 쌈채소를 선택했다는 부자농부. 빠른 소득 확보를 위해서였다는데, 쌈채소가 단기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종판에 상토를 채우는 걸 보니 파종 준비가 한창이다. 아내와 함께 일하다 일손이 부족해 최근에는 장모님까지 힘을 더하고 있다고.
자기야 오늘 뭐 할 거야? 오늘 붉은대 씨랑 황근대 씨 넣을 거야. 그래요? 씨앗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집화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근대 종류 같은 것들은 씨앗에 눈이 많아요. 그래서 한 3-4개씩 막 여기서 나와버려요. 이 한 230평 정도 되는 평수를 갖다가 다 솎을 시간이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집화를 하면은 원래 또 뿌리 활착이 좋고 한다고 하는데 일손이 딸려서 그렇게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육묘로 시작된다는 쌈채소 농사. 모종판에 씨앗을 넣고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면 빠르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는데, 이러한 육묘를 통해 일손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확의 공백도 없앨 수 있다고. 한창 수확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모종을 키워 다음 작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식 후 수확이 빠른 것도 강점이다. 제가 지금 숨고 있는 게 홍배추예요. 숨고 나서 한 20일 있으면 수확이 돼요. 그래서 20일부터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수확 가능합니다. 정식 후 수확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짧을 뿐 아니라 수확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긴 편인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귀농 당해부터 수확할 수 있는 단기 소득 작목으로 손꼽히는 것이다. 그래서 쌈채소 농사를 선택했다는데, 한 3일이면 한 번 따고 3일 있으면 또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일 따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간 생산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1년에 한 2톤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팔려요? 다 팔리죠. 근데 없어서 저희 옆집 농가들을 사들여가지고 다시 판매를 합니다. 팔로만 있다면 부지런히 일해 바로바로 소득을 낼 수 있다는 건데, 실제로 부자농부는 매일 쌈채소를 수확해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소득을 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자농부의 하루를 지켜보니 수시로 하우스를 돌아보며 모종판을 비롯해 쌈채소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인데, 여기에 고소득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좀 더 있어야겠구나. 자주 둘러봐야죠. 그래야 얘 아들이 상태도 알 수 있죠. 병충해가 있나 없나 볼 수도 있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나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 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쌈채소의 품질을 높여라. 아주 단순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쌈채소의 품질이 뛰어나다 보니 찾는 고객이 많아 소득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기본. 쌈채소의 상태에 맞춰 수시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는 햇빛을 안 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햇빛이 하루 종일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타더라고요. 너무 뜨거우니까. 하우스 안에 보면 나중에 보면 막 35도, 40도 같아요. 그러면 사람도 못 들어가 헉헉거리는데 아들은 어떠겠어요? 똑같죠. 자식을 키우는 정성 못지않게 수시로 쌈채소의 상태를 살펴 생육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때제때 조성해 주는 건데, 이러한 보살핌에는 온도 관리뿐 아니라 철저한 물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토경재배 같은 경우는 점적호수로 물을 줍니다. 그 대신 점적호수에 물 못 주는 거는 제가 일일적으로 호수로 물을 줘요. 그리고 작물에 따라서 물을 좀 주는 거 있고 안 주는 거 있기 때문에 그 상추 종류랑은 물을 좋아하지만 일반 근대 종류랑 물이 많으면 진딧물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물을 덜 줍니다. 그런 거는. 점적 호수를 통해 물이 공급된다고 해도 워낙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다 보니 각각의 품종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하우스 4동에서 쌈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만큼 부자농부의 하루는 쌈채소의 앞밭 노릇으로 바쁘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하우스에서는 쌈채소가 땅 위에 떠 있다. 토경을 5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경재배를 하다 보니까 수확량도 더 많아져요. 이게 그 일도 더 감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계획을 이제 수경재배를 2동 정도 더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시설 확충을 통해 수경재배 설비를 도입하고
토경재배와 수경재배를 병행하고 있는 건데 작업을 간소화하고 노동력을 적게 들이면서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토경재배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제가 수경재배를 갖고 있는데 토경재배도 갖고 가는 이유가 수경에서 안 된 걸 토경으로 숨으려고 그 두 개를 갖고 가는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이 수경재배하고 토경재배를 같이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 시 품질이 떨어지는 몇몇 품종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경재배 방식은 다양한 품종을 매일같이 관리하고 수확하는 쌈채소 농사의 고단함을 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품질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거대한 대포를 닮은 이 기계의 정체는 무엇일까? 토경재배 하우스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토경은 수막으로 하고 수경재배는 저는 온풍기로 뗍니다. 그래서 20도에서 25도 정도를 맞춰가지고 돌아갑니다. 센서로 돼 있어가지고. 수경재배를 할 경우 쌈채소가 베드 위에서 자라다 보니 지열이 전달되지 않아 온풍기로 공기를 데워줘야 하는 건데 이렇듯 수경재배와 토경재배는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 일하다 말고 아내의 목소리에 밖으로 나가는 부자농부. 차에 올라타는 걸 보니 가까운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세요? 채소의 줄 밭가지로 갑니다. 채소 밥이라고요? 쌈 채소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심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퇴비를 가지러 가는 게 아닐까? 직접 따라가 보기로 했다. 도착한 곳은 부자농부의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이웃 농가. 여러 개의 통을 들고 창고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재빨리 뒤따라 가보니 이웃 농부와 함께 정체 모를 기계를 살피고 있다. 그런데 이 기계 어디선가 본 듯하다. 채소의 밥이에요. 클로라 배양기입니다. 아하! 77회 이환진 부자농부 편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는 클로렐라 배양기였던 건데 양진철 부자농부 역시 클로렐라를 배양해 쌈채소 농사에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클로렐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클로라를 저희가 넣었을 때 안 넣었을 때하고 비교해봤거든요. 근데 클로라를 넣으니까 뿌리 활착이 잘 되고 그 쌈채소의 그 색상도 뚜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품질의 그 문제도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클로렐라 배양액을 물에 섞어 수경 재배뿐 아니라 토경 재배에도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키운 수경 재배 쌈채소와 토경 재배 쌈채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른쪽에 들고 있는 게 토경재배고 왼쪽에 들고 있는 게 수경재배입니다. 그 뿌리 활착도 틀리죠. 그리고 색깔 선명도도 토경하고 수경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렇게 맛도 수경하고 토경하고 또 틀립니다. 맛도 다르다고요? 이게 수경재배, 이게 토경재배. 두께는 이 수경이 훨 두껍네요. 네. 맛은 어떻게 다를까? 보기와 달리 예민한 입맛을 가진 담당 PD 투입. 수경재배가 두껍다 보니까 아삭한 맛이 더 있고 예. 향은 오히려 토경재배가 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토경은 토양의 땅에 성분,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 그 영양분을 먹다 보니까 그 맛이 또 나고 수경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영양제를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즙은 많아지고 두꺼워지면서 그 아삭한 맛을 또 먹고 이게 두 개 다 맛있어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날 오후 큰 트럭이 농장 앞에 도착했다. 자세히 보니
물건을 싣는 게 아니라 내리는 중인데 저건 박스? 쌈채소 박스예요. 저희가 겨울에는 수철 풀어 나가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이 박스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한 9,500개 나오고 저번에 10,000개 들어오고 해가지고 1년 나갈 물량이에요. 정성껏 키워낸 고품질 쌈채소를 이 박스에 담아 상품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쌈채소는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걸까? 수확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저희가 수확하는 게 누비트라는 건데요. 이제 마트에서 흔히 파는 뿌리 비트랑 저희가 이제 잎따내기로 해서 쌈채소로 싸 먹을 수 있는 누비트랑은 틀린 종자예요. 맛은 뭐 쌈으로 이제 상추 위에다 하나씩 넣어서 먹긴 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제 샐러드에다 들어가면은 정말 고소한 맛이 나는 그런 누비트예요. 이렇게 다양한 쌈채소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수확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쌈채소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확하고 있을까? 네, 채소마다 좀 다 따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그 비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옆으로 살짝 돌려서 이렇게 따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리든가 이렇게. 그다음에 상추 종류는 여기 따시다 보면 여기 옆으로 살짝 비틀기면 다 따져요. 그 대신 여기를 눌러버리면 손상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위질을 하든가 그냥 갔을 때는 소비자들이 왜 그러냐 그 말이 많이 나와요. 수확 단계에서부터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에 맞춰 최대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데 워낙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크기와 상태도 고려해 수확해야 하다 보니 빠른 손놀림에도 많은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아무리 깔끔하게 수확한다고 해도 반드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데 여기 이파리에 벌레가 먹었는지 구멍이 났는지 또 찢어졌는지 그거를 선별을 해서 이렇게 가지런히 한 것만 차곡차곡 예쁘게 꽃처럼 담아서 저희가 박스에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첨가로 내보내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 외에도 선별한 쌈채소를 어떤 상자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쌈채소의 상품 가치가 달라진다고. 부자농부는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데 첨가로 나가는 저기 쌈채소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박스 작업을 하고 이제 첨가에 나갔을 때 박스 포장을 딱 열었을 때 중간에 적색이 진하고 딱 이렇게 열어봤을 때 가지런하고 신선도가 딱 높게 보이기 위해서 저희만의 이렇게 노하우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면 좀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이유 중 하나예요. 귀농 초기에는 10여 가지의 쌈채소를 가지런하게 담아내는 것도 어려웠다는데 귀농 10년 차인 지금은 자신의 노하우를 이웃과 공유할 정도로 성장했다. 바빠서 행복하다는 부자농부. 저희가 생산량은 한 2톤 정도 되고요. 연 매출로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다양한 고품질 쌈채소를 연중 생산해 연간 1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수확 작업을 끝내고 쌈채소 하우스에 꽹과리와 북이 등장했다. 신명나게 두드리며 농악을 즐기는 두 사람. 어떻게 된 일일까? 일하다 보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둘이서 난타 치고 저희는 꽹과리 치면서 좀 즐기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서 이제 연습도 하고 지금 낮이지만 깜깜할 때는 또 전등도 켜놓고 두들기고 스트레스도 풀고 둘이 뭐 술 한 잔도 먹어가면서 그리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고 때로는 여유도 부릴 수 있어 귀농 생활이 즐겁기만 하다는데 농부로서 자리를 잡은 요즘 건강 외엔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그렇다면 양진철 씨가 귀농으로 역전의 부자농부가 된 사연은 무엇일까? 제가 1997년도에 의류공장을 창립을 했어요. 해외로 그 물량들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공장이 제가 자꾸 갈수록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포기하고
돈 2천만 원만 가지고 시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따뜻한 고향을 기대하며 내려왔지만 지인들이 모두 떠나버린 고향은 낯선 곳이나 마찬가지였다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던 양진철 씨는 진심을 다해 발로 뛰고 농사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들께 먼저 다가가고 농업기술센터와 군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는데 그 덕분에 지금의 농장을 일굴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이쯤에서 부자농부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자. 귀농으로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1년 동안은 제 생각은 한 동 정도, 한 200평에서 250평 정도 그렇게 하면 딱 좋아요. 내가 혼자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어찌고 뭘 해야 할지도 몰라요. 누가 멘토를 안 해주면. 그래서 한 동에서 해보고 나서 괜찮다 하면 다시 동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음 날 다시 찾은 쌈 채소 농장. 네, 어서 오세요. 그거 있어요? 밭에 오면 집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네, 형 이거 안 하잖아, 잘. 어휴. 오늘은 이웃과 함께 일하며 즐거운 모습인데 어떤 인연인 걸까? 귀농한 지 8개월 되신 아는 형님이신데 저희 하우스에서 그 쌈채소를 배우고 계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 하고 계십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아까 상추 같은 경우는 발화를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빨리 이게 막 벗겨놨어. 물을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내가? 귀농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선배로서 열린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는 부자농부. 시골에 어떻게 보면 무작정 내려온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런데도 저한테는 정말 고맙고 도움이 많이 되는 분이에요. 귀농인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하우스 한 동을 내어주고 쌈채소 농사의 파종부터 수확과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1대1로 지도해주고 있다고.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쌓아온 노하우를 대가 없이 전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다. 안 되면 포장하는 방법, 씨앗 넣는 방법, 안 되면 내가 다시 나라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점적 까는 거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로 다 돕고 사는 거더라고 나중에 보면. 그저 시골 인심을 나누는 것으로 이러한 노력 덕분에 더 많은 이웃이 생기길 바랄 뿐이라고. 농장에서 하루를 보냈던 어제와 달리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 양진철 부자농부. 오늘은 농장 일이 아닌 마을의 전둥수리를 위해 나섰다. 늘 해오던 일이라는데 귀농귀촌 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모임에서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그 저희가 봉사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되어 돌아온 고향에서 마을 어르신들께 다가가는 방법으로 선택한 봉사활동. 귀농인으로 받아주길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되기 위해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 이러한 노력이 있어 지금의 부자농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을을 둘러본 뒤 이번에는 산으로 향한 부자농부. 오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다 바빠. 휑한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무언가 작업 중인 것 같은데 제가 쌈채소도 하지만 산에서 산두릅도 하고 있어요. 부자농부의 산두릅 밭이었던 것이다. 농한기가 따로 없는 쌈채소 농사를 지으면서도 산두릅 농사를 함께 짓고 있었던 건데 특유의 향긋함과 쌉싸름한 맛으로 사랑받는 산두릅을 재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두릅을 1000여 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해서 한 20일 정도 해가지고 300~400 정도 제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쌈채소 농사와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것이다. 두릅농사는 내가 관리하기가 편해요. 왜 그러냐면 와서 이거 보시면 제초 작업만 그런만 해주고 넝쿨 작업만 해주면 아들이 알아서 큽니다. 그게 초기에만 잘 잡아주면 풀이 이렇게 이파리 커가지고 다 풀을 가려줘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편하다고 해서 제가 두릅으로 간 이유가 그겁니다. 농사면 농사, 소통이면 소통, 건강한 여유까지. 귀농 후 일상을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부자농부. 제가 농부라서 행복한 점은 퇴직이 없어서 행복합니다. 왜?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 보면 퇴직을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퇴직이란 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100세도 되신 분들도 농업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 강요도 안 합니다. 그리고 땅을 밟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농부라서 행복합니다. 양진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작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 두 번째, 쌈채소의 품질을 높여라. 세 번째, 이웃과 더불어 살아라. 쌈채소 농사로 연매출 1억 원을 달성한 양진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열린 마음으로 이웃과 함께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피농인들의 롤 모델이 된 양진철 부자농부. 그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농촌을 기대해 봅니다.